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일전쟁 3부입니다. 1937년 7월 7일 베이핑 인근 루거우차오에서 루거우차오 사건, 일명 노구교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일본군이 중국의 베이핑과 텐진을 점령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이 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에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던 일본군은 해군 주도로 중국의 동남부 해안을 공격해 곧바로 수도 난징으로 향하기로 하죠. 그리고 난징으로 향하는 그 교두보로 삼은 곳이 상하이였습니다. 8월부터 일본군은 상하이에 상륙을 시도하며 상하이 전투가 시작하였죠. 다만 일본군이 상하이로 올 것을 대비해 국민당군은 상하이에 아주 견고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일본군의 첫 상하이 진격은 좌절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지점을 바꾸어 상하이의 장인항을 공격해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어렵게 제해권과 제공권을 가져왔습니다. 그 덕에 상하이 우숭에서 일본 육군이 국민당군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이 우숭 전투 역시 일본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숭에서 승리했을 뿐 피해가 막심했기에 일본은 상하이의 완전한 장악을 위해 4개 사단을 추가로 투입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도 난징을 방어하기 위해 상하이가 굉장히 중요했던 만큼 국민당군도 상하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85개의 사단이 도합 70만 명이 넘는 국민당군이 상하이로 집결하였죠. 일본군 입장에선 70만이라는 국민당군 대군이 정말 무지막지했는데요. 다만 이 70만 명이 전혀 조직적으로 움직이질 못했고, 상하이가 대도시였던 만큼 시가전에서 물량전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70만이나 되는 국민당군을 한꺼번에 상대한 게 아니었죠. 일본군은 이 부대 단위로 상대하면 되었고, 국민당군은 각계격파당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국민당군의 피해가 10만 명을 넘어가자 도저히 싸움을 이어가기엔 무리라고 판단한 장제스는 10월 26일 상하이에 있던 전 병력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철수 과정에서 대단히 극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념하는 전투인데요. 바로 사행창고 전투입니다. 사행창고는 6층짜리 건물로 4개 은행이 합자해 만든 건물이라서 사행창고라고 불렀던 거죠. 이 국민당군의 부대 중 88사단의 부사단장 사진원이 아군이 무사히 철수하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800명의 병사들만 데리고 사행창고에 진을 친 채 일본군을 사행창고로 유인하였습니다. 당연히 사진원의 800결사대는 시간을 끄는 게 임무였는데 미친듯이 잘 싸우는 겁니다. 하루 만에 일본군 200명을 사살하고 일본군 전차 7대에 피해를 줬죠. 일본군은 점점 사행창고로 모이며 사진원의 800결사대를 포위했으나 사진원의 800결사대는 끝까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한 번은 민간인이었던 18살의 소녀 양혜민이 사행창고로 들어와 사행창고 옥상에 국민당 정부의 국기인 청천백일기를 개양하여 국민당군의 사기를 올려주기도 하였죠. 사진원의 800결사대 피해는 37명 전사자가 끝이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 경우 이들이 전멸하려는 건 당연했습니다. 이때 다행히 영국이 중재에 나서서 일본군의 승인 하에 사진원의 800명은 10월 31일 영국 조계지로 이동해 보호받았죠. 하지만 추후 일본군이 영국 조계지마저 차단해버리면서 이들은 일본군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만답니다. 이렇게 상하이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일본군의 승리였고 일본군은 상하이를 점령했죠. 11월 5일에서 8일 사이에는 일본군이 항저우 상륙에도 성공해버립니다. 상하이 전투 중 장인항 전투에서 중화민국의 해군이 전멸, 공군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상하이 시가전에서도 육군도 사상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상하이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와해되는 부대도 많았죠. 이제 일본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목표로 진군하기로 합니다. 상하이 전투는 일본군의 승리였고 국민당군 상당수가 와해되었으나 일본군의 피해도 매우 막심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상하이의 국민당군의 방어가 견고하고 저항이 워낙 격렬해서 상하이 전투는 결코 쉬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이 상하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까지 일본군의 예상을 깨고 무려 3개월이나 걸렸죠. 그래서 상하이 전투 후 일본군이 승리를 했음에도 일본군의 사기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본 본국에서는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대두되었지만, 일본 본국은 현장에 있는 일본군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현장의 일본군 사령관들은 군국주의에 취하고 중독되어 이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일본군을 억지로 강행하여 난징으로 진군시켰습니다. 상하이 전투로 인해 전의를 상실하고 피로에 지쳐있는 일본군의 정신상태는 광기로 변해버립니다. 병사들의 상태를 인지하던 일부 현장 사령관들은 난징 진군에 회의적이었지만, 강경파들은 자기들 멋대로 상부 지시가 없어도 그냥 난징으로 향했죠. 이 때문에 일본군의 난징 진군은 조직적이지 못했고, 진군하는 일본군은 보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급은 충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었기에 일본군 병사들은 난징까지 가는 길에 지나치는 도시들을 약탈하는 현지 조달의 방식으로
식으로 보급을 했는데 끔찍한 사륙이 자행됐습니다. 병사들의 고삐 풀린 사륙 행위는 일본군 지휘관들조차 당황할 정도였다죠. 한편 국민당 정부에서는 일본군이 수도 난징으로 오고 있다고 하자 1937년 11월 20일 수도를 난징에서 충칭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충칭으로 수도를 옮기는 건 옮기는 거고 문제는 난징 사수에 전력을 다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장제스는 난징을 지키자는 쪽이었습니다. 결국 장제스의 주장대로 난징을 어떻게든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남아서 난징 사수전을 지휘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고 지구전으로 간다고 해도 난징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때 옛 후난성의 군벌 출신이었던 탕성지가 지원하였고 장제스는 탕성지에게 박수를 보내며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12월 3일경 일본군은 난징에 도착했습니다. 투입된 일본군은 16에서 20만 명 정도, 일본 육군의 사령관은 마쓰이 이와네, 반면 난징을 지키던 국민당군은 15만 명 정도였지만 이 숫자는 부랴부랴 급하게 그리고 억지로 징병한 숫자였고 실질적으로 전투다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은 그 절반인 7만 명 정도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일본군은 난징의 각 방면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난징 전투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일본군은 폭격기를 보내 난징에 공습을 하고 있었고 난징 전투 직전까지 일본군이 폭격한 폭탄량이 무려 300톤이었다고 하죠. 국민당군의 탕성즈는 배수의 진을 치겠다며 난징에서 다른 도시로 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다리와 배들을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피난민이 되지 못한 채 난징에 고립되어 버렸던 거죠. 12월 6일에는 장제스를 비롯해 국민당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난징을 탈출했습니다. 난징 전투가 벌어지고는 공습은 물론 난징 외곽에서 퍼붓는 화력은 어마어마했고 난징 내부는 아비규환이었죠. 일본군 육군사령관 마쓰이 이와네는 심히 걱정됐습니다. 이제 장교 지휘관들조차 자기들 병사들의 군 기강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잔혹한 전쟁을 거치며 겨우 살아남은 일본군들은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일사불란하지 않았고 각 부대별로 서로 난징으로 들어가려고 끓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조차 총사령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서로 난징으로 들어가기 위해 억지로 무분별하게 난징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죠. 도저히 군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군율이 잡히지 않은 도적대나 다름없는 대열의 군대였습니다. 12월 10일 10만 명의 일본군이 먼저 난징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탕성즈는 대전차포를 앞세워 일본군 전차를 막는 등 국민당군의 저항도 매우 격렬했습니다. 일본군은 멀찍이서 포격을 퍼붓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겨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폭격기들도 지속적으로 난징 시내를 공습 폭격했습니다. 독가스도 살포했죠. 탕성주도 난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12월 12일 탕성주를 비롯한 사령관들부터 난징을 빠져나갔습니다. 고립되어 있던 국민당군은 계속 항전하다가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도주하거나 탈영하는 부대들도 속출했고 그 부대들을 막는 과정에서 압사당하는 경우도 많았죠. 난징 성벽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12월 13일 난징은 완전하게 일본군에게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난징 전투의 결과 일본군은 약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고 국민당군은 2만 명이 전사하고 8만 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했을 때 난징에는 8만 명의 군인과 피난을 가지 못한 시민 25만 명이 있었습니다. 마쓰이 이와네는 개인 건강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고 현장 사령관은 황족 출신의 아사카 야스히코였는데 이 아사카 야스히코는 황군의 병사들이 승리를 기념하고 전리품을 취하는데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며 상관인 마쓰이 이와네의 지시를 무시하고 난징에 들어온 일본군을 방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병사들에게 난징에 남아있는 잠재적 적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1937년 12월부터 1938년 2월 초까지 약 6주간 지옥의 제노사이드가 벌어지니 바로 난징 대학살이죠. 난징 대학살에서 최소 12만 명에서 최대 3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약 6에서 8만 명의 여성들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짓들을 당했습니다. 시체 대부분은 양쯔강에 유기했죠. 일본군 장교 2명은 누가 더 빨리 중국인의 머리 100개를 베는 시합을 했으며 일본 군인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나 내기가 일종의 유행이었고 더 창의적인 고문 방법을 생각해내는 놀이를 하기도 했답니다. 훗날 전쟁이 끝나고 이루어진 전범 재판에서 사실상 난징 대학살을 지휘했던 아사카 야스히코는 황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에서 배제되었고 대신 상관이었던 마쓰이 이와네가 사형당합니다. 기어이 난징까지 함락당한 중국의 국민당 정부, 이제 중일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